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어, 듄 애널리틱스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본 것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잘 알게 된 것들, 거기 플러스 이 듄 애널리틱스 사업의 어떤 어, 고민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마켓 위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는 발표를 하면 이제 저도 재밌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 크게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균 애널리틱스 데이터 아키텍처의 오버뷰를 한번 뜯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애널리틱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할 때 이제 ETL 플로우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ETL 개념이 듄 애널리틱스의 아키텍처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듄의 어떤 그 개발 현황을 보고 나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셀프 문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켓 위협들, 어떤 사업적 어려움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찰해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듄 애널리틱스의 GitHub 레포와 그 다음에 이제 스펠북이라고 하는 DBT라고 하는 어떤 ETL 플로우를 조금 자동화해주는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프레임워크를 다 참고를 해서 이 듄 애널리틱스가 그 온체인 데이터를 처음에 수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애플리케이션 단에 반영을 하는지 그 과정을 모두 다 한번 궁금해서 다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샘플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런 온체인 데이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관심이 생기시면 뭐 레코딩 된 비디오를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제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를 듄 애널리틱스가 서빙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아마 플로드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그 알려지지 않는 블랙박스라서 정확히 듄 측에서 어떻게 온체인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는 사실 잘 안 보여서 못 찾았지만 어찌됐든 뭐 플로드를 통해서 블럭 데이터나 트랜잭션 데이터, 그 다음에 그 각 컨트랙트에 있는 함수 호출 내역들, 그 다음에 그 컨트랙트로부터 뱉어진 어떤 이벤트 내역들, 그리고 컨트랙트가 생성되는 그런 그 내역들까지 다 테이블로 저렇게 기본적으로 모두 저 로 테이블을 다 먼저 쌓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보니까 뭐 데일리로 계속 데이터가 새로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1시간도 아니고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어펜딩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발생 많이 할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블럭스, 트랜잭션스, 트레이시스, 럭스, 크리에이션 트레이시스 테이블을 수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조금 가공을 해서 뭐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ERC20나 ERC 721이나 ERC 115 같은 그런 대표적인 스탠다드에 관한 어떤 이벤트 내역들을 또 추려내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디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디코딩한 테이블이 어떤 2차적으로 가공된 테이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DBT에서 아마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포지션 분들이 거기 많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NFT에 관한 어떤 서머리 테이블, 그 다음에 덱스 트레이드에 관한 어떤 서머리 테이블, 그 다음에 각 토큰의 네임, 심볼, 그 다음에 데시멀스 등등의 어떤 프로필 데이터도 또 저렇게 테이블로 관리를 할 것이고 토큰 관련된 토큰의 어떤 트랜스퍼 내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빨간색 코인 파프리카 API 이거를 이제 붙여놔서 그 시장 가격 데이터는 온체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거버넌스 토큰들, 그다음에 토큰들의 어떤 그 달러 기준 가격도 저 코인 파프리카 API를 먹여서 저거를 계속 테이블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커뮤니티 테이블스라는 레이어도 있는데요. 커뮤니티 테이블스는 듄이 직접 이제 개발자 어떤 개발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커뮤니티 테이블스까지 해서 약간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 플로우를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깃허브에 그 오픈으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커뮤니티 테이블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뭐 제가 만약에 NFT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 관련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NFT 프로젝트가 이게 정말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토큰 이코노미가 정말 파운드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뭔가 제가 대중들한테 스스로 셀프 약간 밸리데이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을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는 듀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와 관련된 테이블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뮤니티 테이블스 레이어에 뭐 예를 들어 조슈아 NFT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슈아 NFT에 관한 어떤 테이블을 또 저기다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가공 과정을 통해서 하는데 저 커뮤니티 테이블스에서도 역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NFT 프로젝트, 디파이 프로젝트 등등의 커뮤니티 스페시픽한 그런 테이블들도 이제 생성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두 저 로 테이블스, 저 첫 번째 레이어인 바로 가공되지 않은 원천 온체인 데이터 테이블들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공되고 정리되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USD 달러 가격을 나타내는 이제 시장 가격 데이터도 이제 저렇게 따로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RDB에 이제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하단에서 두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DBT, 뭐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어떤 툴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DBT라는 것들은 이 ETL 중에서 테이블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변형을 하는 과정이 지금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프레임워크 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파치 에어플로우는 스케줄러인데요. 그 뭐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뭐 1일이면 매월 1일이면 매월 1일 등등의 어떤 특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그 사이클마다 어떤 행동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케줄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듀 애널리틱스에서 인프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건데라고 한다면 이것도 깃허브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적었는데 아파치 하이브라는 플랫폼과 트리노라는 어떤 프레임워크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그 예를 흔히 아는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전통적인 어떤 DB인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단점이 된 이유가 뭐냐면 쿼리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즉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느린데요. 왜냐하면 이게 병렬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산화해서 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쿼리를 병렬로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치 하이브 등과 같은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HDF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훨씬 사이즈가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것들도 다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도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이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트리노는 과거에는 프레스토로 많이 조금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프레스토라는 툴을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이게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트리노로 사용하고 있는데 트리노는 저렇게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작성하듯이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SQL 쿼리 엔진화를 해주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 듄 애널리틱스가 다 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DB 여기까지 데이터 저장에 관한 얘기였고 쿼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듄에서 쿼리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직접 그 UI 상에 인터페이스 상에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그 UI상에 붙여 놓았는데 그 과정에 또 듄 애널리틱스가 붙여 놓은 게 바로 LLM 그 모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작성을 잘 못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현재 뭐 홀더 수를 구하고 싶어라는 것들을 이제 자연어로 이제 입력을 해버리면 그거를 듄 SQL의 어떤 문법에 맞게 변환을 해주는 그 LLM을 또 그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쿼리 부분에 담아 놓아서 이런 것까지 이제 한 1년쯤 전에 이거를 넣었었는데 다만 성능이 썩 좋진 못합니다. 챗 GPT 같은 오픈 AI 소스를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모델을 썼는지 명시를 안 해놔서 뭔진 잘 모르지만 아마 API를 통해서 연동한 것이 아니라 자체 모델을 그냥 로컬로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썩 좋은 모델은 아닐 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쿼리를 실행을 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오면 이제 시각화까지 해주는데 그 시각화를 어떻게 개발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리대쉬라고 하는 시각화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 오픈 소스 깃허브를 그대로 포크해서 자기들의 어떤 UI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컨셉에 맞게 이거를 변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리대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쩐지 너무 낯이 익어서 살펴보니까 리대쉬 오픈 소스를 포커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듄 애널리틱스의 오버뷰였고요. 그다음에 ETL에 관해서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ETL에 관해서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ETL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ETL이라는 것은 E가 extract이고 T가 transform이고 L이 load입니다. 즉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공하고 적재하는 그 어떤 플로우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요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스토리지 비용이 여러 가지 기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장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ETL이 아니라 거의 ELT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ETL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거에 계속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를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트래픽도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썸머리 테이블화를 하는 것, 즉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어떤 플로우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데이터 마트라는 것들을 심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테이블들로 다 요약화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실제로 쿼리를 실행할 때는 사이즈가 작은 테이블을 타겟으로 실행함으로써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훨씬 단축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ETL이나 ELT가 이제 프로덕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사실 굉장히 익숙하고 또 친숙한 개념이고 또 중요한 개념이지만 특히 ETL이나 ELT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데이터 분석 BI 플랫폼을 프로덕트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훨씬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줘야 되는 플랫폼에서는 그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보통 큰 데이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비용 관리가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UX 단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믹스 패널이라든가 앰플리튜드라든가 듄 애널리틱스라든가 그런 BI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ETL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프로덕트에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UX를 좋게 매끄럽게 만드느냐와 관련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TL에 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고 찍은 건 아니고 듀의 GitHub 레포에 있는 어떤 그 ETL의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거는 직접 그 로컬에서 그, 그 호스팅을 해서 직접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거는 ERC20 이더리움 점 이벤트 트랜스퍼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미 가공이 된 테이블이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테이블들에 또 가공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 플로우를 다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저 왼쪽 중간에 있는 저 보라 색깔, 저게 그 ERC20 이더리움 이벤트 트랜스퍼 테이블인데요. 저것도 사실 완전히 초반에 아마 이더리움 록스 테이블로부터 시작해서 가공되어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 테이블로부터 파생되어서 아니면 가공되어서 나온 테이블들도 저렇게 많습니다. 아마 생각만 해봐도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ETL 듄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한번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록스라는 것은 완전히 가공되기 전에 어떤 원천 테이블인데요. 이더리움에서 이벤트가 실제로 에밋 그 실행된 내역들이 저기다 테이블에 쌓이고 있고 이거는 노드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아온 테이블이고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ERC20의 어떤 어프루벌 이벤트에 관해서만 저거를 어떻게 또 가공해서 추출해서 나오는지 그 과정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록스 테이블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안에 있는 모든 컨트랙트들의 이벤트가 실행된 내역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듄에 있는 록스 테이블의 스키마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디코딩하고 이게 어떻게 토픽 제로, 원, 투, 쓰리 이게 뭔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또 발표로 한번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록스 그 이더리움 이벤트가 실행된 것들 중에서 뭐 트랜스퍼도 있을 것이고 뭐 세이프 트랜스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겠지만 어프루벌 이벤트도 요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ERC20 그리고 ERC 7일도 있을 것이고 1155도 있을 것이고 이 이벤트 내역들도 이 록스 테이블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록스 테이블에서 어프루벌 관련된 내역들만 이렇게 잠깐 필터링을 살짝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록스 테이블은 굉장히 큽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벤트가 실행되는 내역들은 사이즈가 무지막지할 거잖아요. 토큰 트랜스퍼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많을 건데 어프로벌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ERC20의 어프루벌 이벤트에 한해서만 내역을 보여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실 디코딩이 뭔지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 어떤 시그너처라는 또 개념이 있는데 그런 펑션의 어떤 이제 헥스 타입으로 저는 변환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SQL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서 사용자들이 쿼리를 날렸을 때 나는 ERC20의 어프루벌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고 싶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쿼리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 록스 테이블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 어프루벌 이미 한번 필터링을 거친 테이블을 바라보고 조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훨씬 우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TL을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었고요. 조금, 네, 저도 설명을 제대로 드렸는지 조금, 네,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는 조금 비즈니스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더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듄 애널리틱스의 사업을 보면서, 그리고 또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밸런스 테이블은 없을까? 이 밸런스라는 게 어떤 어드레스마다 이더 잔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뭐 ERC20 토큰의 잔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ERC7 그 7일이나 115에 현재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왜 듄에서 그렇게 편리한 테이블들을 실제로 서빙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없을까라는 궁금점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경험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비싸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밸런스를 다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마치 어, 포괄손익 계산서
그 이제 각각 회사에서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계속 그 이제 내역을 적는데 그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그 재무상태표 그 밸런스 쉿에 썸업을 해가지고 다 이제 현재 우리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마치 스냅샷을 찍듯이 그렇게 잔액을 다 구하는 식으로 하고 현금 흐름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 연말과 연초에 각각 그 예를 들어 현금이 얼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 밸런스를 찍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밸런스 토큰이나 아니면 이더의 밸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트랜잭션 내역들을 다 불러와서 아니면 토큰이라면 모든 트랜스퍼 내역들을 다 이제 불러와서 그거를 나간 거는 마이너스, 들어온 거는 플러스해서 그거를 다 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얼마인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쿼리로 만약에 이제 그 ETL 작업으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이게 뭐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소 이더리움은 최소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릴 것이고 폴리곤은 훨씬 더 트랜잭션 숫자적으로는 많더라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이게 그 쿼리 최적화를 하는 일도 굉장히 깊게 관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사실 그 프레쉬니스라고 하는 최신성이라는 어떤 덕목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더 스캔이나 폴리곤 스캔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뭐 100 USDT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밸런스 테이블에서는 뭐 99밖에 없다고 하지라는 그런 그 레이턴시가 생겨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던 시점에서는 밸런스 테이블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에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 듄이 이 밸런스 테이블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듄의 그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 보면 현재 지금 토큰에 관한 밸런스들 테이블들을 제공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나 해서 그 깃허브 레포를 찾아보니 이미 구현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거를 그 프로덕트 단에 붙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테이블들을 실제로 ETL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코드 리팩토링이나 뭐 데이터 정합성 검정 같은 작업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네, 굉장히 힘든 예외 처리도 굉장히 많아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 이거는, 네, 이게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가벼운 내용인데요. 왜 듄 애널리틱스는 괜히 진입 장벽만 세우는 느낌으로 왜 노코드 분석 그런 UI를 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처럼 그냥 마우스로 버튼 클릭하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현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SQL이라는 그런 나름 어려운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내용을 배워서 직접 내가 작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개발자나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진입 장벽을 깔아놓았을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저 말고 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견해인데요.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어떤 그 시장이 온체인 데이터를 CRM 쪽으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전략을 세우는데 반영하기 위한 그런 뭐 마케팅이라든가 UX라든가 뭐 CRM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상태로 시장이 성숙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블록체인에서 온체인 트래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어, 투자 명목 아니면 거래 명목 그런 명목으로 그런 트래픽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이거를 통해서
프로덕트 내에서 진짜 내가 이 프로덕트가 마음에 들어서 온체인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관점에서의 더 온체인 프로덕트를 더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이 주가 이루고 CRM적으로나 아니면 고객 관리나 아니면 뭐 온체인 기반 마케팅 기반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래서 시장의 수요도 굉장히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듄에서도 그 이제 CRM적으로 굉장히 편한 뭐 믹스 패널이나 구글 애널리틱스나 앰플리튜드와 같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굳이 시장에서 우리가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까? 비용 대비 우리가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봤겠지만 이게 아마 그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굳이 안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앰플리튜드라든가 믹스 패널 그 제품들도 사실 ETL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구현을 잘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제 노코드 분석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프로덕트보다 유저와의 어떤 인터랙션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UI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프론트엔드적인 부분, 백엔드적인 부분, 그리고 UX 설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마 뭐 미국이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듄이 유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듄에서도 그런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CRM적인 부분, 온체인 마케팅적인 부분이 시장이 크게 성숙하지 않아서 듄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노코드 플랫폼으로 방향을 잡기보다는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방향을 잡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듄에서 나온 그런 온체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프로덕트에 심어 놓아서 그걸로 프로덕트를 조금 이제 애드온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기업들의 수요는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자들이 쉽게 우리 플랫폼을 직접 API를 통해서 프로덕트에 붙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API는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면 음, 네, 여기인데요.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냥 이런 그 듄하고 이제 커넥션을 해가지고 기존의 듄 애널리틱스 상에서 만든 그 쿼리 테이블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뭐 추출을 이제 데이터 뭐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직접 추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프로덕트에 붙인다면 프로덕트 안에서 실리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듄 애널리틱스의 어떤 잠재적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거를 다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스토리지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예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인프라를 담당하는 분들의 엄청난 그런 어떤 노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스토리지 비용뿐만 아니라 이 테이블들 ETL 플로우를 관리하고 사용자가 쿼리를 날렸을 때 실행하는 그 쿼리 비용, 즉 연산 비용이 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LLM 서비스도 붙였고 뭐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사업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듄을 처음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료라서 되게 신기하게 잘 사용을 하셨다가 조금씩 이제 유료화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좀 비용 회수 전략으로 바뀌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은 어, 그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미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위에 거는 AWS에서 지금 듄이 하고 있는 그 테이블들을 똑같이 ETL을 해서 만들어 놓았고, 밑에 그림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빅쿼리에도
데이터셋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떤 레어한 그런 네트워크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리곤 등등 나름 메이저한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AWS나 빅쿼리에도 이미 테이블로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B2B 영역에 대해서 듄을 안 쓰고 오히려 이 안정적인 AWS나 빅쿼리를 쓰지 굳이 듄을 쓸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듄이 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AWS나 구글과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방향으로 가야 계속 생존하는데 조금 중요한 어떤 네,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부였고요. 이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다시 한번 쭉 먼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듀는 이런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을 사실 최근에 들어서 더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직군인데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 노드를 구축하고 로우 데이터를 받아오고 하는 것은 데이터 엔지니어나 백엔드 개발자의 영역이고 ETL 플로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저게 데이터 정합성이 맞도록 그 이 플로우를 잘 정합성이 맞도록 구현하는 작업을 애널리틱스 엔지니어가 보통 맡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툴들도 사용해야 되고 또 스케줄이라든가 또 플랫폼을 어디로 쓸 것인가 또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아올 것인가 이게 정합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고민까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듄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계속 GitHub 코드를 보니까 허리 코드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깔끔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그 개발을 했었던 사람들도 실력이 계속 학습되면서 향상이 되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아마 뭐 새로운 인재 채용도 많이 됐겠죠?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서 그래서 듀이 뭔가 어떤 식으로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전달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